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퇴근 후엔 혼자 맥주 한 캔, 조용히 라디오 틀어놓고 캄캄한 거실에서 빛 한 줄기 없이 앉아 있는 게 내 하루의 전부였다. 서울 근교 신도시의 28층 아파트. 이곳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입주민들도 대부분 3040대 젊은 맞벌이 부부거나 나처럼 이혼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맞은편 2803호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왔다. 처음엔 택배 박스 몇 개, 인부 몇 명, 짧은 소음과 함께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검은 선글라스, 단정한 니트와 트레이닝 팬츠, 민낯 같지만 다듬어진 피부 그리고 향. 그건 분명 고급 향수였다. 은은하게 하지만 강하게 기억에 남는. 그녀는 내 옆에 섰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안녕하세요. 혹시 28층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803이요. 아, 저도요. 2803. 맞은편 이사 왔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살짝 웃었다. 앞으로 자주 마주치겠네요. 나는 멍하니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진한 갈색빛이 도는 눈동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 그리고 말투.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듯한 느낌. 그날 밤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데 맞은편 베란다에서도 불빛이 비쳤다.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였다. 와인을 들고 창가에 앉아 작은 스피커에서 재즈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 창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웃지도 인사하지도 않았다. 단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와인을 마셨다. 그녀는 매일 밤마다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어떤 날은 요가복 차림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어떤 날은 작은 탁자에 노트북을 펴고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또 어떤 날은 분명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커튼을 스치듯 걸치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누군가의 의도였다. 그리고 어느 날 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내 이름이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다. 와인잔 2개, 조그만 향초, 그리고 검은 속옷 하나. 이상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배달기사가 주소를 잘못 본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곧장 2803호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가 나왔다. 이거 혹시 잘못 온 것 같아서요. 그녀는 상자를 보고 고개를 기울였다. 아, 그거 제 친구가 보낸 거예요. 아마 제 이름 대신 수령자 이름을 당신 걸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참에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그 말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다. 아주 짧고 부드럽게. 잠깐이면 돼요. 커피 내려놨어요.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집은 어두웠고 향이 가득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음악은 나지막했다. 이상하죠? 아직 가구도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분위기부터 만들었어요. 분위기 좋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내 옆에 앉았다. 소파는 좁았고 그녀의 무릎이 내 무릎과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근데 낯설지 않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당신이 나를 본 적 있죠. 10년 전 강남 삼성동 그 라운지 바에서.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당신이 나를 기억 못한 게 나는 좀 서운했어요.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요. 그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얹혔을 때 심장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박동을 키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았고 그녀는 그걸 즐기기라도 하듯 손끝으로 내 허벅지를 아주 천천히 쓸었다. 기억 안 나죠? 그날 밤 당신은 혼자였고 나는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이 계산을 도와주고 나서 나랑 눈 마주쳤던 거 솔직히 나 그때 좀 떨렸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로?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내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 커요. 인연을 놓치기 쉬운 곳이죠. 근데 여기 이 단지는 작고 조용하고 누가 뭘 하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이 있으니까. 나는 그 순간 그녀가 단순히 혼자가 싫어서 이사 온 게 아니란 걸 직감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너무 치밀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서 있었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뛰어내렸다. 놀라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멍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녀일 것 같았다. 퇴근 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저녁 같이 먹어요. 오늘은 제가 만들었어요. 간단한 파스타예요. 와인도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부담되면 말고요. 그냥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그녀의 말은 늘 이렇게 단순한 외로움처럼 포장돼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 그녀의 집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향도 달랐고 조명도 더 어두웠다. 식탁엔 촛불 2개, 그리고 한 접시의 크림 파스타.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원래 요리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우리 건배할까요? 오늘을 위해서. 잔이 부딪히는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나를 침실로 데려갔다. 오늘 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로브를 벗었고 그 아래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성이 아니었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숨소리조차 계산된 듯 다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지배 속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자주 그녀의 집에 들렀다. 때론 점심시간에도, 때론 늦은 밤에도. 그녀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침실은 늘 따뜻했다. 하지만 그만큼 집안의 공기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서랍 속에 놓인 칼,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그리고 욕실 수건장 안에 있던 남성용 시계. 나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여기 전에도 누가 살았어요? 그녀는 와인을 마시다 말고 살짝 웃었다. 응, 있었죠. 잠깐.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당신처럼 너무 가까워졌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멀어졌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도망쳤어요. 난 그냥 보내줬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담백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근데 당신은 다르길 바랐어요.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만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키를 하나 건넸다. 이거 내가 없을 때도 들어올 수 있게요. 당신은 예외예요. 나는 키를 받아들고도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신기하죠? 아직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그녀의 말은 감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서늘한 계산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 후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날이 많아졌다. 냉장고엔 내가 좋아하는 캔맥주가 항상 채워져 있었고 슬리퍼도 내 사이즈로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기대 누우면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일상이 되어야 진짜 사랑받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내 일상에 침투한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사는 공간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에 오니 내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아무 메시지도 없이 오직 사진 한 장. 그녀가 어떤 남자와 커플티를 입고 찍은 사진. 배경은 제주도 해변. 그리고 사진 뒤엔 단 한 문장. 이 남자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낸 건지.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지. 며칠 뒤 그녀가 먼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 사진 일부러 보낸 거야?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사진? 당신이 누군가랑 해변에서 찍은 거. 내 집 앞에 놓여 있었어.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아, 그거. 민석 씨네.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 지금은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나도 궁금해요. 어디 있을지. 그녀의 말투는 너무도 담담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감정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 사람도 나한테 집 열쇠 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버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혼자 들어갔다. 그녀는 미용실 예약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고, 난 어쩐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열쇠를 꽂는 순간 묘한 감각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공간에 침입하는 죄책감 같은 것.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기다려왔던 것 같기도 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엔 평소와 다른 생소한 병들이 꽂혀 있었다. 욕실장엔 남성용 로션, 면도기, 그리고 시계 2개. 그중 하나는 사진 속 남자의 손목에 있던 그것과 똑같았다. 그리고 옷장 안. 남자의 셔츠 몇 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직 누군가의 흔적을 일부러 지우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음엔 더 오래 있어줘요. 난 당신과 끝나고 싶지 않아요. 서체는 내 것이 아니었고 그녀도 아니었다. 그 메모는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감정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가 내게 보인 웃음, 손길, 그리고 눈빛.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감정의 패턴이었을까? 나는 그녀의 또 다른 반복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모습으로 내게 말했다. 우리 여행 갈래요? 여행? 당신이랑 단둘이. 어딘가 멀리. 아무도 없는 곳. 휴대폰도 끄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럼 당신이 나한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봐요. 이건 우리 둘만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여행지로 강릉을 골랐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풀빌라, 외부와 단절된 구조,
침대 하나, 욕조 하나, 그리고 와인이 어울릴 것 같은 조용한 실내. 모든 준비는 이미 그녀가 다 해놓은 상태였다. 나는 단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그녀의 차에 올랐다. 가는 길 그녀는 창문을 반쯤 내린 채 운전대를 잡고 말없이 음악만 틀어놨다. 한참을 달리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이런 여행 예전에도 한번 해봤어요. 누구랑? 말하면 안 되죠. 재미없어지니까. 그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심장을 간지렸다. 궁금하게 만들고 흘리고 약간씩 틈을 만들어서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나는 그 틈에 매번 빠져들었다. 풀빌라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 냄새가 살짝 들이쳤고 그녀는 캐리어를 열자마자 내 옷을 정리해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우린 이제부터 같은 공간, 같은 리듬으로 살아야 해요. 하루 이틀이라도. 그녀는 로브를 걸치고 욕실로 향했다. 10분 뒤에 와요. 욕조 물 받아 놓을게요. 나는 거실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달린 팬이 천천히 돌고 있었고 와인잔 2개가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모든 게 너무 잘 짜여진 구조 같았다. 그녀가 계획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전개. 10분 후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욕조엔 거품이 가득했고 그녀는 그 안에 반쯤 몸을 담근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쪽도 들어와요. 우리 그 정도는 이제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도전적이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벗고 그녀 옆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속에서 그녀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웠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 이 순간이 진짜인지 환상인지. 그리고 그 끝엔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 그녀는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근데 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면 돼요. 이 순간만 있으면.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물속에서 미끄러지듯 내게 올라탔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서로를 지웠다. 시간이 흐르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 그녀가 다시 말했다. 당신 정말 날 알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웃었다. 그럼 내 노트북 열어봐요.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에요. 노트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들어가자마자 바탕화면엔 폴더 하나. 비포 힘.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폴더를 클릭했다. 수십 개의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이름도 낯선 폴더들. 그중 하나를 열자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한 장면들이 나왔다. 웃고 기대고 여행하고 그리고 침대 위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뒤에서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도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 당신이 궁금해했잖아요. 날 알고 싶다고. 난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척하고 의지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지워요. 기억, 감정, 사람. 그녀는 내 뒷목에 입을 맞췄다. 근데 당신은 이상하게 안 지워져. 그래서 무서워요. 그녀는 그날 밤 나를 처음으로 등지고 잠들었다. 그 등은 따뜻했지만 숨이 막히도록 차가웠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말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 돌아가요. 너무 오래 머무르면 진짜 같아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우리가 돌아가던 고속도로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당신에게서 도망갈 생각 없어요. 그 대신 당신도 날 끝까지 지켜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눈엔 내가 모르는 수백 개의 표정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갇히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파트 단지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계단에 형광등이 나가 있었고 우편함엔 전단지가 빼곡히 끼어 있었고 복도에 CCTV는 멈춰 있는 듯 보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속에 내가 다시 들어온 기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확연히 달랐다. 몇 시간 전에 창문을 닫아두고 나간 집인데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묘한 감각. 식탁 위엔 놓여있을 리 없는 검은색 머리끈 하나가 무심히 떨어져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이승호 씨죠? 네, 누구시죠? 강릉경찰서 형사입니다. 혹시 며칠 전 강릉에서 어떤 여성분과 함께 숙소에 머무셨죠? 나는 얼어붙었다. 네, 왜 그러시죠? 거기서 며칠 전 실종 신고된 남성의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방에 묵었던 여성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희 둘밖에 없었는데요. 형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그 방에 남성용 시계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정확히 2년 전 실종된 피해자의 시계와 일치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무너져 내렸다. 그 시계 내가 분명 봤다. 그녀 집 욕실 수건장 안에 있었던 그 시계.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왜요? 무슨 일 생겼어요? 강릉 당신이랑 갔던 그 방, 거기서 시계 나왔대. 실종자 거라고. 당신 그 사람 누구야? 그녀는 잠시 조용하더니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거 본인이 남기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나를 때렸어요. 도망치려 했고. 그래서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왔더라고요. 그녀는 침착했지만 그 말은 너무 정리된 이야기였다.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하면 떠날까봐. 그녀의 말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숨 막혔다. 근데 있죠, 승호 씨. 당신도 내가 필요했잖아요. 나 말고 누가 당신을 이만큼 들여다봤어요?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곁에 들어오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녀는 누군가의 실종과 죽음을 품고 있는 여자였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내용도 없이 싸늘한 한 줄 메모만. 늦었지만 잘 살아. 나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동안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미처럼 복수하지도 눈물로 붙잡지도 않은 그녀는 조용히 나를 포기한 것이다. 늦은 밤 그녀가 우리 집 배를 눌렀다. 열어줘요. 지금은 나밖에 없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엔 와인이 아닌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당신 거예요. 열어보니 그 안엔 작은 열쇠 하나. 우리 단지 지하 창고 열쇠예요. 거기서 내 진짜 얘기 볼 수 있어요. 내 과거도 그 사람도.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거기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근데도 들어갈 거예요? 나 진짜 보고 싶어요? 나는 열쇠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이 마치 내가 평생 쫓아다녔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네. 다음 날 새벽 5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 그 열쇠를 쥔 채
이동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창고 입구는 평소엔 자전거나 비상용 짐 정도만 넣어두는 공간이었다. 그 누구도 그 안을 신경 쓰지 않았다. 열쇠를 넣는 순간 딸깍하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섰다. 불은 켜지지 않았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벽면을 따라 철제 선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처음 두 박스는 잡다한 생활용품들이었다. 근데 세 번째 박스를 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들. 모두 그녀와 남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고 어떤 사진은 침대 위, 어떤 사진은 놀이공원, 또 어떤 사진은 운전 중 뒷좌석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남성용 지갑들. 면도기, 시계, 심지어 어떤 박스 안엔 신분증까지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는 뉴스에서 봤던 실종 남성의 신분증이었다. 그리고 그 밑엔 작은 수첩. 수첩 안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3개월. 감정 유지 성공. 재정 지원 230만 원. 종결. 또 다른 페이지. 40일. 반복적인 패턴. 이탈 감지. 차단 필요. 나는 수첩을 덮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감정을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계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종료하는 타이밍까지도 계산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패턴과 통제의 과정이었던 것.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몸을 돌리자 그녀가 서 있었다. 어둠 속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봤어요? 이제 당신도 알겠네요. 이건 대체 뭐야? 당신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법을 택했어요. 그게 덜 아프니까. 그럼 난 뭐야? 나도 그들 중 하나야? 그녀는 조용히 다가왔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당신만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지금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냥 솔직하자는 거죠. 이제 당신도 알았으니까. 그녀는 지갑 하나를 들어 내게 내밀었다. 이 사람, 마지막 사람이에요. 강릉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내가 마지막으로 통제에 실패한 남자. 그럼 죽은 거야? 죽은 건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실종. 당신이 신고하지 않은 건 왜지? 내가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랐거든요. 근데 안 돌아왔죠. 그때부터 난 다시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녀는 선반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어쩌면 나도 누군가한테 실험당한 삶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동시에 너무 늦은 고백처럼도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다시 덮고 박스를 닫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다 버릴 수 있어요. 수첩도 박스도 이 지하 창고도. 근데 당신은 안 버리겠지. 결국 또 누군가를 기록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당신이 결정해요. 지금 이 순간 날 이 단지 밖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끝까지 남게 하든가. 그녀는 마치 마지막 선택지를 내게 넘긴 사람처럼 조용히 웃었다. 나 죽이진 않아요. 다만 사랑이 뭔진 이제 확실히 알아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나는 말없이 문을 닫고 열쇠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 열쇠를 받아 손에 쥐고 천천히 웃었다. 고마워요. 당신 역시 조금은 특별했어요. 나는 다시 계단을 올라오며 느꼈다. 이 단지, 이 복도, 이 창문, 이 바람. 모든 게 그녀로 뒤덮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맞은편 2803호 베란다엔 희미한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그리고 그녀였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손을 흔들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심장은 도망치지 못했다. 다음 날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녀가 이미 안에 타고 있었다. 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커피를 들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요즘 너무 조용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어요. 우린 이제 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말 믿는 척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웃어넘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먼저 나갔다. 그리고 뒤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은 나 없이 못 살아요. 그거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맞다. 나는 그녀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성으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은 이미 완전히 그녀 안에 묶여 있었다. 밤이 되자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마지막으로 와인 한잔 해요. 정말 마지막. 나는 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문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흰 원피스,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답지 않게 술에 취한 눈빛. 오늘 나랑 같이 있어줘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옆에.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떠나려는 거 알아요. 근데 나한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근데 당신은 조종당하면서도 좋았잖아요. 그 따뜻함, 그 긴장, 그 밀착된 감정. 그게 그리웠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나를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내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나조차 그것이 아프면서도 중독된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당신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조용한 아파트, 혼자 먹는 밥,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괜찮겠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 무릎 위에 앉아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무너져도 당신만은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나한테 줘요. 그녀와의 마지막 밤. 나는 감정을 내려놓은 채 그녀와 침대에 들었다.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 부드럽고 느렸고 애절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 침대에 그녀는 없었다. 테이블 위엔 짧은 메모 하나. 이제 그만 놀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가 만든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이승호 씨 맞죠? 강릉 실종 사건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다. 2803호. 그 창문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아파트 단지는 더 조용해졌다. 2803호는 며칠째 불이 켜지지 않았고 문 앞엔 우편물이 수북이 쌓였다. 경비실에선 이삿짐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다. 마치 이곳에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경찰은 계속해서 강릉 실종자의 시계와 그녀와의 연관성을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그녀의 진심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랑이었든 조종이었든 그녀는 마지막 밤 내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며칠 후 2803호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다. 젊은 부부였다. 나는 인사를 하며 그 집 현관을 스쳐 지날 때마다 그 집 안에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커튼 너머 실루엣이 보이면 한순간 그녀가 돌아온 게 아닐까 싶어 가슴이 멈칫하곤 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안에는 작은 상자와 흰 편지지. 상자 안엔 내가 그녀에게 줬던 체크무늬 머플러가 있었다. 그리고 편지엔 아주 짧은 글귀 하나. 당신 덕분에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되었어요.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끝까지 스스로를 사람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였다. 기록의 대상이 아닌 기억의 주체로 누군가의 삶 속에서 아주 선명한 흔적으로 남는 것. 그게 그녀가 원했던 사랑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날 밤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바로 그때 누군가 아래에서 내 창문을 올려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내밀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옆에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문득 확신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다른 단지로 또 다른 남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날 모든 걸 지웠다. 문자, 통화, 사진, 노트북 폴더. 하지만 딱 하나. 그녀가 남긴 편지와 머플러만은 아무리 버리려 해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남긴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 살아버린 여자였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완결단지 안의 여자. 설명.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나타난 한 여자. 그녀는 외롭고 지친 남자의 일상에 스며들어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 그리고 흔적 하나 없이 사라진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안의 여자가 아닌 기억 속의 여자였으니까.